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14강이 되겠습니다. 14강은 거기 약 142쪽쯤 되는 데인데 괄호 3 건축협정의 인가입니다. 건축협정의 인가. 그래서 이제 건축협정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전부 찬성해야 되죠.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즉 관계 행정기관한테 가서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아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게 되죠. 그분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게 됩니다. 봅시다. 1번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인가권자는 그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거기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의 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꼭 건축위 심의 거칩니다. 두 번째, 위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 인가를 하기 전에 다른 거기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건축협정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1지역이 협정 지역인데 다만 여기는 뭐 송파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송파구고 여기는 또 옆에 뭐가 있나 강동구라고 합시다. 강동구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어디다 신청할 수 있냐면 인가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면 토지가 과반인 곳 어디가 반 넘었죠? 강동구 쪽이 반 넘었죠. 여기다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강동구가 이제 인가를 내주는데 무조건 내주는 거 아니고 다른데 송파구하고 협의한 다음에 송파구 신청은 여기다 했지만은 즉 강동구에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강동구에서는 송파구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제 인가를 갖다 내주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인가하기 전에. 세 번째, 인가를 했을 때는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럴 때는 아마 이제 공보에다가 공고하게 되겠죠. 네 번째, 협정의 변경. 인가받은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도 역시 또 변경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변경하려고 그러면 역시 그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명한 사항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괜찮다.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그다음 관리. 괄호 5번. 건축협정의 관리입니다. 협정 인가권자는 즉 그분들은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인가를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라. 그래서 따로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둡니다. 여섯 번째, 건축협정의 폐지. 체결자하고 건축협정 운영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는 거기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폐지할 때 변경도 인가받고 폐지할 때도 역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 소위 말해서 이걸 앞으로는 건축협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일어나는 소유자 등은 변경 인가 또는 변경 인가는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당연하죠. 협정부인에서는 협정 받은 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성했으니까. 두 번째, 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는 자는 협정 체결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그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A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갖다가 지을 때 그 토지 소유자 A가 그 협정에 찬성했단 말이죠. 그럼 그 토지를 새로 구입한 B도 역시 똑같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찬성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재산권 행사할 때마다 찬성 반대가 변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대로 지위를 승계한다. 여덟 번째,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및 수립 지원. 누가 지원할까요? 그분들, 즉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도로를 낸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또 건축협정 안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이. 아홉 번째, 경관협정과의 관계. 소유자 등은 지금 말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다른 법, 즉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경관법 일정한 규정을 반영해서 건축협정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경관협정하고. 두 번째, 위에 따라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의 심의를 하는 때는 역시 또 모두 같이 거친다. 같이 이제 해주는 거니까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같이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으니까 건축협정 인가 받으면 결국에 모두 같이 받은 겁니다. 경관협정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열 번째,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이제 이게 특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특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으니까. 1번,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 건물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맞벽은 이 대지 경계에서 쓰면 이 벽과 벽이 가깝게 짓는 겁니다. 가깝게 짓는 게 바로 맞벽이죠. 이럴 때는 같이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벽 할 때. A하고 B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 따라서 일정 규정을 정의할 때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대상으로 통합해 정할 수 있다. 통합해서 내용을 정의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정하지 않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한다.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원칙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지의 규정, 대지와 도로 관계, 계단 설치, 지하철 설치, 여러 가지 건필, 용적률 등등을 갖다가 개별 건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차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규정을 정하는 경우 건축협정의 구역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조경하고 주차장, 조경 및 부설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2번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해서 적용해야 된다. 즉 통합해서 할 때는 조경하고 부설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갖다가 건축법이나 주차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해서 적용해야 된다. 좀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통합해서 하는 그 융통성은 주겠지만 면적도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협정을 갖다가 배우는데 굉장히 좀 지루한 편이고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어쨌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가? 누구죠? 소유자 등이죠. 즉 건축물하고 토지의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등 대통령 정한자가 체결하게 되고, 이때 얼마 찬성이다? 전체가 100% 찬성해야만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 체결해서 지역이 거기 몇 군데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걸쳐 있을 때 행정 걸치면 어떤다? 그 대지가 반 넘는 곳에다가 인가 신청하게 되고, 그럼 저쪽과 미리 협의된다. 인가는 누가 내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걸 갖다가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역시 인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일부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8장 보충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뭐 건축법 마무리 갑니다. 우리가 주택관리관계법규에서 건축법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제 나중에 주택법 같은 거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건 다 우리가 실무에서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8장 보충 1, 제1절 행정청의 감독 등. 당연하죠. 이 건축법은 말이죠. 일종의 행정법이고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감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감독 등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뭐 벌칙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왜? 행정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 효율성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죠. 봅시다. 제1절 행정청의 감독 등 1. 조치 등. 누가 조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위반하니까 하는 것이죠.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청장의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부 행정청을 갖다가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왕초니까 왕초가 바로 밑에 있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가만히 보니까 법이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필요한 조치, 그 명령 처분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죠. 감독기관으로서. 여기 위반이라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부당은 위반의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공평치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반은 완전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당은 법을 명백히 위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간에 행정청의 그 행위가 부적법한 것이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등의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건축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 그럴 때는 역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청장에 대해서 그들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그 행정 체계상 누구보다 높으니까 시장, 군수청장보다 상급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청장이 이러한 필요한 조치 명령 받으면 지가 뭔데 하고 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시정 결과를 시킨 대로 그 결과를 갖다가 국토교통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동그라미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한 겁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누가 지정했냐, 누가 지적했냐 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적한 거죠. 이럴 때는 역시 누가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감독 명령을 내린 누구한테? 그 시정 결과를 감독 명령 내린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그 하급 기관에 상급 기관에 대한 명령이나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을 갖다가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죠. 다음 내려갑시다. 지도 점검 계획. 누가 세우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의사는 건축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시설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내용을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년입니다. 지도 점검 계획은 매년입니다. 매년 그 다음에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매년 해야 됩니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고와 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처장, 그 소속 공무원, 그 다음에 또 업무 대행자 또는 건축지도원은 누구한테? 건축물의 건축지 등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해서 그 건축물, 건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건물 짓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있고요. 감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 어떤 구역에 들어갈 때는 법원의 영장이나 영장이라든가 뭐 어떤 거 허가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으로 그래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 일에 따라서 검사나 시험을 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지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내에 내보여야 된다. 제가 어느 구청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또는 명령서 같은 거 이렇게 종이에다 적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걸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아주 읽어주고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2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고의적으로 말이죠. 물론 또 과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법하게 짓는다. 그럴 때는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두르면 어떤데 직무이익이 직무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허가권자는 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1.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즉 건축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앞으로 이를 갖다가 건축주 등 이렇게 보는데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 기간 정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왜?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권리죠. 이 공권력을 우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허가 승인 취소, 허가나 승인 등을 취소할 이때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건축주 등한테 변명의 기회, 즉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영업 등 행위허가 금지 요청입니다. 위반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위반 건물이다. 만약에 술집을 짓는다, 여관을 들어간다. 이럴 때 그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식당 내주는 행정부서가 있을 것이고, 술집 내주는 행정부서. 여기다가 얘기하기를 이거 위반 건물이니까 영업허가 내주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전기, 수도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전기나 수도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기, 수도는 너무 악랄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없애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허가 내주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넣지 마시오. 이게 못하더라도 영업허가 내주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물이니까.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된 건축물 또는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내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에 응해야 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하고 일정 기간 또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 또 조그만 거 뭐냐, 다듬이 잡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다듬이 잡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 창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이건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술집 같은 거, 영 같은 거 이거 내주지 말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다음 세 번째 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반 건축물 표지.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므로 뭐 이렇게 해놓고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허가권자는 위 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된다. 대장에도 적고 현장에도 표시하고 누구든지 그 표지 설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회사에서는 안 된다. 찢어버리거나 하고 뭐 부서 프린트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압력 같은 거 할 때 딱지 같은 거 붙여놓을까 그럴 때 이걸 마음대로 띄면 안 되듯이. 이어서 네 번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그렇죠. 보통 제대로 된 건물은 그렇게 관리 안 해도 되겠는데 위반 건물은 항상 관리해야 되겠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걸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든가 또는 철거도 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등 그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의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적 관리와 점유를 위해서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파일화 시켜서 온라인화 파일화 시켜가지고 파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매년 이렇게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말하면 근데 얘기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좀 골치 아픈 일이죠. 사실상 이거 민원이라고 부딪혀야 되니까. 당신이 뭔데 이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것이 가장 이 담당할 때 이것이 좀 가장 좀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제 3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입니다. 철거 등의 조치 명령. 원래 기존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니까 함부로 갖다가 철거를 명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기존 건물이 이미 있는 건물이 국가 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제4장 즉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규정에 위배함으로써 다음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기타 규정 위반함으로써 각 기준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냐?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분들은 보상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서 철거할 수도 있죠. 국가보안을 위해서. 그럼 개인의 재산권 침해됐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것은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건 적법한 행위입니다. 왜?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왜?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기타 건축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행위할 때 재산적 침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걸 대가를 주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손실보상 그럽니다. 이건 적법이죠.
위법한 행위에서 재산권 침해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이고, 근데 이건 이제 적법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보상해줘야 돼. 혹시 철거하더라도 보상하자. 손실보상. 어떻게 보상한다? 시가로. 감정가도 아니고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경우를 철거, 개축 등등을 명할 수 있는가?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는가? 보니까 세 가지 있죠. 첫째, 지방건축위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 두 번째,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서 붕괴 또는 도기에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세 번째, 군사작전지역 안에 있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조치명령, 기존 건물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혹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로. 동그라미 2번 보상 절차입니다. 절차.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상금 받는 자는 너무 적다. 불만이 많죠. 그럴 수 있죠. 또 보상해주는 국가기관이니까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규정에 따라 줘야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봐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단은 협의라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가 마련되느냐.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위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그분들은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거기 공탁하고 그 사실을 건축주에게 알려야 된다. 근데 보통 경우는 공탁이 많습니다.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탁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에 불복했다. 돈이 너무 적다. 이해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너무 적으니까 정당한 기관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정해주세요. 이게 바로 재결입니다. 20일 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뭐 어떤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불복하면은 20일 내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도 불복하면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갈 수가 있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에 불복할 수 있다. 며칠 내? 20일 내. 어디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미관 경관지구에서의 조치. 그분들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상 현재의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개축 또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주의하세요? 미관지구, 경관지구. 거기는 멋있는 곳이거든요. 너무 후지다. 이럴 때는 개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데는 다 멋있게 지었는데 이 집만 아주 후져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개축 또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지구에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기억하세요? 미관지구, 경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말고 누가? 그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 뭐 그 건물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건물이죠. 이럴 때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구청이 직원들이 뭐 태만해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봅시다. 그분들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하고 특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사 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에 구조하는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그분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 개축 등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건물이 아무래도 위험해 보인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건축주등한테 야, 너 조사를 좀 받아봐.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건축사 협회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을 인정하는 기관한테 받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보고 받겠죠. 그래가지고 보고를 보니까 이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 건축물 철거, 개축 등등을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건물 같은 거, 위험한 건물 뭐 금이 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행정청과의 관계, 행정청과 일반 거기 건축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위반 건물에 대해서 또는 위험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 공권적인 우월성에 의해서 모든 조치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어서 제4절 이행강제금 아주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아주 중요하다. 이행강제금이란 뭐냐?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따 보겠지만 이렇습니다. 이 벌칙은 이렇게 됩니다. 벌칙은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행정, 형벌은 나중에 배우겠는데 징역 뭐 이런 거, 징역, 뭐 금고, 벌금 이렇게 나갑니다. 등등 나가고 행정 질서벌은 뭐 과태료. 이거 행정 질서벌입니다. 행정 질서벌.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근데 행정벌 말고 다른 벌칙이 또 하나 있는 뭐냐면 행정벌 말고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나눠지고 또 벌칙 중에 행정벌 말고 또 뭐로 구분한 게 뭐냐면 집행벌이에요. 집행벌. 행정벌은 과거에 대한 어떤 벌칙입니다. 반면에 집행벌은 앞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벌입니다. 이 집행벌 얘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바로 집행벌이다. 근데 행정형벌은 한 번 처벌하면 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금을 줬다. 벌금 매겼다. 또 그 다음에 또 벌금 못 매겨요. 한 번이면 끝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사부재리 원칙. 또 뭐 관련되는 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 그래서 행정벌은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은 한 번 처벌하면 또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에 이 집행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와 관련이 없어가지고 이 집행벌 즉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행강제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벌금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 이행강제금이 더 무섭습니다. 계속적으로 부과하니까 1년에 2번까지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오고요. 제4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란 뭔가? 거기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즉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은 없습니다. 반복해가지고 부과 징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다. 이건 장래를 위한 거예요. 장래 이걸 갖다가 위법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반면에 행정형벌은 과거에 대한 벌칙,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건 미래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 이것이 바로 이행강제금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과할 수 있어요. 반복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부과하느냐? 거기에 부과 대상 기준입니다. 원칙. 누가 부과할까? 허가권자가 부과합니다.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누구에 대해서?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때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미리 예고했다가 안 하니까 이행강령을 부과한다. 누가? 허가권자한테. 누구한테? 건축주 등한테. 어떤 경우는 건물주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주 말고 또 거기 건물을 빌려 쓰는 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간에 건축주 등에게 하게 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니까. 얼마 부과하느냐? 박스 안입니다. 동그라 1번. 동그라 1번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읽어볼게요. 네 가지. 1번 네 가지입니다. 뭐냐? 건축물이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했다. 또 뭐 있냐? 허가 안 받았다? 신고 안 했다? 뭐 네 가지죠.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 네 가지 위반. 이럴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해가지고 금액 이하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매긴다. 동그라미 2번 나머지 건물. 나머지 대해서는 위 동그라미 1 외의 위반 건물. 나머지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다가 매기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기준이 있고 100분의 10 기준이 있습니다. 100분의 50 기준은 거기 네 가지죠.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네 가지.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신고 위반도 이행강령에 부과합니다. 강정평가에서 나왔어요. 예외. 그 예외는 뭐냐면 좀 봐준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봐줄까? 좀 봐줍니다.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사람들이 사는 거. 주거용 건물. 영업용 말고. 근데 서민이 집을 졌는데 살려고 집을 졌는데 좀 잘못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주거용 건물 중에서 위 박스 안에 2번입니다. 즉 주거용 건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네 가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네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용 건물 위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갖다가 잘못 졌다든가 또는 주거용 건물인데 5가지를 위반했다. 박스 안에 뭐뭐 5가지.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거기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 대지 조경 위반했다.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 그 3번에 60조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이라고 그랬죠. 4번에 61조 높이 제한은 1조 권한구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 5번째 그 밖에. 이걸 위반할 때는 그래서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데 이 5가지 위반한 경우는 그때는 금액을 2분의 1까지 깎아줍니다.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밑에 전 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바로 전에 제일 밑에 위 괄호 1에 기준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2분의 1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처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맛 좀 봐라고 더 많이 부과한다. 어떤 경우일까? 괄호 2번. 허가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이나 주택 같은 거 말고 또 상습 위반이다. 그럴 때는 위에 기준에다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50%까지 더 얹혀서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세게 매긴다는 얘기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일 때. 우리 형법상도 상습범은 더 가중처벌할 수 있죠.
세 번째, 부과 방법. 사전 계고. 1번, 2번은 갑자기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인강제는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때 계고할 때는, 문서로 계고할 때는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얼마다 그러면 안 되고. 2번,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간,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서 해야 된다. 문서로 합니다. 구두로 하지 아니하고 문서로서 한다. 부과 횟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2회의 범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거세요.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2분의 1까지 깎아준 거 있었죠? 그겁니다. 다만 위에 부과 대상과 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면, 이게 아까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로서 5가지 위반하면 2분의 1까지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경우는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5회를 넘지 않게끔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거니까 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5회를 넘지 않게, 1년에 2번씩 하면 4년이면 8번이잖아요. 근데 5회를 넘지 않게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것을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과 중지 4번입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이때는 부과 등을 중지합니다. 그러면 옛날 거 어떻게 하냐? 옛날에 부과했던 건 징수해야 된다. 이미 부과된 건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강제징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제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됐는데 안 내더라. 그럼 어떡하냐? 거기 지방세회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다. 안 내면. 특례 규정,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행강경 부과 특례,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몇 달 안 됩니다.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깎아줄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경할 수 있다. 조건부로 깎아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기업, 축사 등 농업용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니은, 그 밖의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식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2번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강경할 수도 있다. 다만 80조 2항은 제외한다. 이건 뭐냐면 가중처벌. 아까 얼마까지 가중한다고 그랬죠? 그건 감경 안 됩니다. 가중 아까 100분의 50까지 가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중처벌 그건 안 된다. 괄호 열고 80조 2항에 해당하는 게 제한다. 가중처벌인 경우는 감경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권자는 거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도 있다. 그 전에 92년 6월 1일 이전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기에 감경할 수 있다. 특례 규정입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은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4강을 끝내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15강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5강에서 뵙겠습니다.